이번 강연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견과 사견이 구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 수행은 팔정도에서 말하고 있듯이 정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 그렇죠. 정견이라는 말은 이미 다른 얘기들은 사견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정견을 말했기 때문에 사견이 사견인 줄 알아야 그 사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불교는 언제나 늘 모토로 세우는 것이 파사현정이죠. 삿된 것을 부수고 올바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삿된 견해가 왜 삿된 견해인지를 알아야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삿된 견해가 삿된 견해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 연구한 바로는 그 유기와 무기로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 그 법설과 의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유기와 무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와 그 다음에 법설과 의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시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대장경의 서문을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대장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팀을 꾸려서 이제 그 구마라집이 번역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구마라집이 언어가 1대1로 대응되지 않다 보니까 번역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텔레비전 이런 거를 바보상자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텔레비전이라고 쓰고 이런 것처럼 번역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고 특히 이제 복합어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단어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단어의 뜻을 가졌을 때 이 문제를 A와 B의 관계인지 아니면 A나 B인지 A이고 B인지 A의 B인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번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대1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번역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이 법설과 의설에 관한 설명이었는데요. 구마라집이 그 인도 번본을 가져와서 번역할 때는 수많은 의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설과 의설이 있는데 구마라집이 대부분의 의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의설은 정사, 난사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요 정사라는 말은 올바른 것 같은데 이런 말이거든요. 난사라는 말은 어지러운 말이다 이런 말인데 어지러울 난자에다가 말씀사자를 써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번역을 보니까 그게 그 시문의 총평 뭐 이런 의미로 번역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의설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난사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시문의 총평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한 가지는 논리에 맞지 않는 말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글로 번역될 때 그게 시문에 대한 총평, 댓글 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문장을 이해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그 한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난사라는 말이 걸렸어요, 계속. 그래서 그 한문을 찾아보니까 그 한문의 뜻 중에 저 오르르 이자가 거짓이란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례를 보니까 거짓의 용례가 의부, 의모, 뭐 의치, 의수 이럴 때에 다 거짓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거짓이란 말로 쓰였고 글자의 자형을 보면 사실 나자자 위에 양양자가 있는 글자여서 내가 양가죽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서 나의 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시작될 때부터 거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어서
번본에서 그 이 오르르이자를 무얼로 번역했는지를 찾아보니까 아르타라는 글자를 번역한 글자였어요. 아르타가 뭐냐면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르타가 부와 명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설이라는 그 아르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부처님이 부와 명예를 추구한 분은 아니니까 부와 명예나 추구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뜻으로 비하의 말로 썼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의설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설이라고 쓰여 있는 내용들 뒤에 그 연결되어 있는 문장들을 보면 이거는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너무 관계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들을 정말 그런지 아닌지 또 그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쭉 오르르자가 나오는 글자들을 쭉 검색해 봤어요. 만약에 이게 신문에 쓰이는 댓글이라면 의설이라는 말 옆에 반드시 가타나 아니면 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없습니다.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다면 시문도 없는데 시문에 대한 총평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짓이란 말로밖에 쓰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런 것 때문에 그 대장경을 전체를 검색해서 정말 중요한 대목들을 다 번역을 해보니까 이게 거짓이라고 번역됐을 때에 훨씬 더 의미가 잘 드러나고 그러면 그렇지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렇게 수미일관해야지 어떻게 그 앞뒤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일거에 해소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의설에 관한 얘기를 누가 했는지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임재록이라고 하는 그 임재선사의 어록을 번역했는데 그 번역에 보면 임재선사는 이미 이 의설을 알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어느 정도 잘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조 시대 때 숭유억불 정책에 의해서 그 불교의 명맥이 거의 다 끊어지다 보니까 그냥 사찰 유지하기에 바빠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장경을 열람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경전은 대장경의 서문을 읽은 게 아니라 단행본으로 그 번역되어 있거나 아니면 단행본으로 유통되고 있는 경전들만은 보았기 때문에 의설이 그거를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뒤에 뭐 불교학자나 이런 분들이 쓰신 논문들을 검색해봐도 의설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어서 이 얘기는 어쨌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의설의 대부분은 보면 자아를 중심으로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표시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뇌를 끊어야 된다라든지, 그렇다면 번뇌를 끊는다면 자아가 있으니까 번뇌를 끊겠죠. 자아가 없다면 번뇌는 소멸할 겁니다. 표현이 끊는다로 표현하고 있는지 소멸한다고 표현하고 있는지 등을 보면 자아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다면 의설이고요. 그런 것에 어김없이 보면 오르르이자가 앞에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법설과 의설을 굳이 거기다 표시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비해서 그렇지 않고 문장만 따라간다 보면 이것도 부처님의 경전이고 저것도 부처님의 경전이니까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결국 수행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 파급 효과도 물론 파급 효과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빨리 깨달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문제였던 건데 별로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해보고 안 되면 뭐 그때 가서 다른 거 해봐도 되는데 제 경험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동안 계속 시달렸던 문제가 법설과 의설이 이해되면서 일거에 해결됐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경험들이 공유되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쉽게 벗어나는 길을 어떻게든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미미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용어부터 다시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인과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과로는 법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연기 법은 됩니다. 제가 처음에 멘붕이 왔었던 이유가 이 단어 때문이었는데요. 너무 궁금해서 인과라는 말을 대장경에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몇 번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깨달았다면 인과를 깨달았다면 굉장히 많은 빈도수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평생 동안 얘기했을 거니까. 그런데 인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외도 비판을 보면 부처님이 가장 먼저 비판한 게 그 인과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개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숙명론과 같다고, 원인 때문에 과거의 원인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원인이 미래를 만든다면 과거, 현재, 미래는 숙명론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굳이 수행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어차피 다 결정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를 설했던 거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인과가 맞았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계의 주류였어요. 그러면 깨닫고 나서 그 말이 맞네라고 할 말이지,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게 맞아 라면서 다시 인과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온다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까요? 전혀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외도 비판에서 나왔던 내용은 부처님이 가르침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라는 말을 했던 거죠. 인과라는 말은 존재와 존재 간의 문제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인과죠.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시간이 선행하고 시간은 원인이 결과보다 언제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보다 시간이 뒤에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원인과 결과는 선행하고 후행하는 관계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를 끄집어 들여서 말해야 돼요. 그런데 비해서 연기라는 말은, 연이라는 말이 함께 반연해서 일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일어난다는 표현은 사건이니까 일어난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존재일 때는 존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존재라면 그것이 만들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태어나거나 죽거나 이런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존재라면 생사의 문제를 말할 것이고 연기라면 일시의 문제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연기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인과로 생각하면 생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근데 연기로 생각하면 태어남이라는 사건은 죽음이라는 사건과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사건이 머릿속에 없다면 태어남이라는 사건을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남이라는 사건을 말하는 순간 이미 죽음이라는 사건이 함께 반연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선후관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게 연기 깨달음의 시작이었고요. 이 표현은 그래서 이것이 있게 되었으므로 저것이 있게 되었고 저것이 있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있게 되었다라고 양쪽으로 말하고 있죠. 인과라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와 인과는 완전히 다른데 마치 부처님이 그 인과를 가르친 것처럼 인과법을 떠든다면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 의설에 의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과는 그러면은 그 경전을 읽을 때 반드시 그 대상을 봐야 되는데요. 누가 묻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과를 가지고 묻는 사람이라면 인과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하는 주장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정하고 시작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가 만약에 처음부터 야, 인과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라고 말하는 방식이 부처님의 설법이고, 그 생각도 좋지만 그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전에도 인과는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맥상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단지 그 문장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의 문제는 문장 이해력과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법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설법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세속에 사는 사람이고 굳이 연기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대중이라면 부처님은 시계천을 늘 얘기했거든요. 보시와 계율을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그냥 그건 그 사람들의 통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크게 문제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거는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만 이것보다 더 깊은 문제를 사유해야 되는 설법 대상이 비구라든지 수행자라면 그 정도로는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설법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요. 선사들도 백장 스님의 야호 일화를 보면 불락인과와 불매인과를 말하고 있어요. 불락인과라는 말은 인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인과라고 하는 것에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만 짓는다는 말이 불락인과죠. 나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원인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인과는 맞는데. 그런데 불매인과라는 말은 인과라는 생각에 매이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둡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과가 아니라 연기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문장 전체 속에서 이해해야 되지 그 문장만 가지고 딱 짜집기해서 말하면 악마의 편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을 때는 그냥 제가 답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렇게 해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거 공유했으면 참 좋겠어요. 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큰 호응은 얻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일부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는 그 책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일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한 것처럼 저 역시도 누군가 목마른 말이 있다면 저와 같이 가서 물을 먹으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목 안 마르면 안 마셔도 됩니다. 기존의 불교로 해결되지 않고 힘들어했던 분들에게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의 실마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 모든 사람이 다 이 책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를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도장을 파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장을 깬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도장이라는 말이 원래 도량을 세속 사람들은 도장이라고 읽습니다. 태권도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18살에 출가해가지고
승려로 계속 40여 년을 살았는데 제가 왜 도량을 깨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고요. 다만 그동안 잘못 이해돼서 너무 많이 헤맸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고 싶고, 또 그다음에 제 자신이 해결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라고 뭔가 길을 하나 제시하는 것뿐이지, 따르고 안 따르고는 읽어본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도장을 깬다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드러낼까에 관한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사실은 그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가 좀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강연보다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질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설명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대화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바라는 거죠. 부처님도 대중 강연을 한 게 아니고요. 1대1로 상대방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쪽집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뭐 부처님 제자로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는 그 기존의 불교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제 얘기가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 정말로 불교가 알고 싶어서, 깨달음이 뭔지 궁금해서 투어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갈증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한 건데, 그런 분들에게는 뭔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제 강의의 목표는 사실 일반적인 불교에 관한 얘기는 저 아니어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저보다. 저는 사실 그런 데 큰 소질이 없고요. 다만 정말 해결이 안 되고 나 이거 정말 알고 싶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주로 맞춰서 그 설법을 하려고 하고, 부처님의 그 경전이 어떤 것이 의설이고 어떤 것이 법설인지에 대한 그 구분을 해주는 것, 이런 안목을 키워주는 데에 주 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든 괜찮고요.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그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하고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까지 강제로 대답시키진 마세요. 저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거는 아는 만큼 설명드리면 되고요. 모르는 걸,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배우면 되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모르면 제가 아는 만큼 일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상마고 또 그게 대화의 본질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게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